김건희 쌤께서 좀 찾아서 추천해 주신 논문인데, 제가 평소에 연구 막 하고 있는 외로움, 사회적 고립의 건강에 대한 영향 이런 거에 막 몰두해가지고 그거만 보고 있었는데, 지금 추천해 주신 거는 이제 우울증이나 조증에 대해서 그 수면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수면을 측정해서 그거를 예측하는 그런 모델입니다. 그게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외로움이라는 건 약간 의학의 영역에서 아직까지는 좀 벗어나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론들도 약간은 뭔가 좀 뭐라고 할까요? 그래서 좀 이런 뭐 머신러닝, 딥러닝 이런 것들에서 약간 벗어나 있고 좀 약간 어설픈 것들도 좀 있고 해서 고민되고 있던 참에 이제 김건희 선생님께서 좀 추천해 주신 이 논문을 읽어보니까 확실히 이런 우울증이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막 시계열 데이터를 가지고 머신러닝 기법을 써서 하는 이 연구들이 굉장히 몇 년간 굉장히 많이 발전돼 있고 또 연구 결과들도 아주 간명하게 간단하고 명료하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좀 머리가 환기가 되고 또 제가 하고 있는 연구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쭉 한번 읽어봤습니다. 그, 이 연구의 결과는 분명합니다. 그, 그 핏빛을 가지고 거기서 측정되는 다양한 데이터 중에 오직 그 수면 데이터만 가지고 여러 가지 그 피처 벡터를 만들었습니다. 수면과 관련된 거 만들어 가지고 그 디프레시브 에피소드, 하이퍼매닉 에피소드를 예측하는 성능 좋은 그 예측 모델을 만든 것이고 그 여러 가지 피처 벡터 중에서 뭐 서카디언 페이즈, 그 우리가 뭐 수면 수면 위상이라고 하죠. 그 입면 시간, 기상 시간이 완전히 뒤로 밀려서 막 늦잠 자거나 아니면 완전히 앞으로 쫙 당겨져 가지고 막 새벽 4시에 벌쩍 일어나고 잠이 깨고 뭐 이런 것들이 그거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. 구체적으로 디프레시브 에피소드는 그게 수면이 뒤로 미뤄져 가지고 늦잠 자고 뭐 다음날 해 뜰 때나 일어나고 이런 거랑 관련이 있고 매닉 에피소드는 반대로 일찍 자고 막 새벽 4시 일찍 일어나는 그런 거랑 좀 관련이 있더라. 이게 이 연구 결과입니다. 아주 간단 명료해서 좋았던 것 같아요. 그 서론은 보시면 세 문장으로 요약했는데 음, 뭐 거의 10년 동안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많이 발전했고 요새는 워치에 보면 GPS 가속도계 뭐 빛도 측정을 하고 수면 하트레이트 뭐 스마트폰의 뭐 애플리케이션 사용 패턴 이런 거 다 측정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? 이런 걸 다 활용해 가지고 정신과 질환의 영역에서 우울증이나 바이폴라 이런 거 예측하는 연구들이 많이 돼 있더라고요. 뭐 시스테마틱 리뷰도 뭐 여러 건 나와 있는데 자, 그러면 그렇게 많이 연구가 됐는데 문제는 이런 걸 또 다 이런 지표들을 다 활용하는 게 또 약간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러면은 다 활용하지 말고 일부 모달리티만 해서 예측이 혹시 이제 가능할지 그런 걸 연구해보자 이런 그 서론이었습니다. 그래서 보시면 왼쪽은 주요 우울증 뭐 진단 기준으로 나온 그 여덟 아홉 가지고 오른쪽은 이제 조증 그 사파 관련된 일곱 가지인데 그럼 이 두 가지 이 두 진단 요건 중에 이제 수면이 두 개가 공통되잖아요. 그래서 수면을 많이 측정을 해보면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? 그런 아이디어였던 것 같습니다. 방법은, 일단 환자 모집은 처음에 495명을 모았는데, 이게 지금 우리 한국에서 여러 기관에서 한 건 것 같아요.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코호트를 만들어서 우울증 환자 160명, 1형 양극성장애 149명, 2형 180명 모아서 핏빛을 채웠습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 익스클루전 크라이테리아 다 제외하고 168명을 이제 분석을 들어갔고 이 슬립만 측정을 했는데 수면 그리고 기상 요가 관련된 걸 핏빛으로 모았는데 어, 이 수면의 지표들을 피처 벡터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좀 지면을 할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.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보시면 제일 왼쪽 위에 보시면 이게 wake, sleep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?
깨어 있다가 잠깐 잠이 들었다가 다시 깨고 뭐 이렇게 다시 수면에 잠에 빠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 그 수평선 X축은 시간이거든요. 그래서 10분 미만의 수면에 빠진 이런 것들은 그냥 다 제거했습니다. 이거는 뭐 노이즈일 수도 있으니까 다 제거해버리고 그래서 요 밑에 있는 요 10분 미만도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여기 1시간 60분 미만의 또 수면을 카운트 하긴 하는데 그냥 양쪽 옆에 붙어 있는 좌우에 붙어 있는 그 수면 그러니까 이건 한 시간 미만으로 기상 깨어 있는 시간이죠. 요거는 양쪽 옆에 붙어 있는 수면하고 합해가지고 크게 봐서는 그냥 하나의 수면 섹션으로 그냥 본 거고 대신에 요거를 이제 그 카운트를 하긴 합니다. 이제 기상 조각으로 깨어 있는 웨이크 섹션으로 좀 조각으로 카운트는 하긴 합니다. 뭐 그렇게 쭉 나눠가지고 한 거고, 그 다음에 오른쪽에 요거는 좀 신기한 건데, 이 160명 정도의 그 수면을 쫙 봤더니, 이 가로축이, 어, 시간이고, 수면 시간 뭐 이런 거고, Y축은 뭐 빈도수인데, 이게 수면의 패턴이 이렇게 피크가 두 개인 그림을, 그 그래프 분포가 나오나 봐요. 그러니까, 음, 그 수면 섹션, 그 조각들이, 수면 조각들이 음, 아예 짧은 것부터 점점 긴 조각들, 수면 그 기간이 긴 조각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, 그 보니까 두 개인 패턴이 분포가 나오고, 그거를 좀 다를 수 있는 기준이 3.75시간, 3시간 45분 정도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분포가 보인다고 합니다. 이게 160명 데이터라서 어느 정도 꽤, 어, 이게 한국 사람들, 보통 이 정도 패턴이 되는 건지는 좀 신기하긴 한데, 그래서 요 3.75아워 요걸 기준으로 일단 롱, 숏 나눠서 롱 슬립 윈도우, 숏 슬립 윈도우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또 그 피처 벡터를 또 구분한 그런 게 있습니다.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수면 그 리듬을 가지고 한번 쭉 여러 가지 지표를 또 구하는 그림을 계산하는 그림을 또 소개하는데 뭐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뭐이 보시면 슬립 앰플리투드라는 거는 이 웨이크 기상 횟수, 기상 어, 미닛 단위로 분 단위로 이제 몇 분 정도 깨어 있느냐 이런 거를 평균을 분모로 하고 표준 편차를 분자로 하는 그런 슬립 앰플리투드 이런 걸 또 만들어서 하나의 그 피처로 사용하고 또 오른쪽에 보시면 어 이게 하나의 수면 그 섹션 수면 슬립 윈도우인데 그 중에서 잠깐 0.5시간 정도 깨어 있는 시간 웨이크 어, 그 기상에 해당하는 0.5시간 그리고 나머지 5.5시간의 그 수면 시간 이것도 나눠서 각각 따로 계산한 것도 있고 그다음 이 두 가지를 그 다 합하면은 그러면은 이 보시면 렌롱이라 나오죠. 이게 랭스 롱인데 이 5.5시간하고 0.5시간 이걸 다 합해서 6시간을 또 하나의 지표로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 다시 오른쪽 위로 그림으로 와서 어, 또그 short sleep window 그 짧은 조각에서는 또 0.7시간의 수면 그리고 0.5시간의 실질적으로 깨어있는 기상 섹션, 기상 시간 이것들 또 나눠서 각각의 피처로 만들고 또 이 두 가지를 합해가지고 length of short window 같아요. 합해가지고 1.2시간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인덱스를 여러 개 만들었거든요. 이런 식으로 만들고 뭐 하여튼 또 이걸 또 계산해서 슬립 퍼센티지도 구하고 앰플리투드도 구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지표를 만들었습니다. 또 아까 라이트 센서도 사용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실제로 어, 그 밤에 햇빛이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실제 실내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면 실내에서 그 인공 조명을 측정을 하면 그때는 우리가 그 인공 조명으로도 기상 시간을 또 어느 정도 프록시 마커 간접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햇빛을 받든 실내에 인공 조명을 받든 하여튼
조명이 있는 상황이면 모두 기상 시간으로 대체할 수 있고, 그게 아니고 잘 때는 아예 불 다 꺼버리니까 어두울 때는 자는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서카디언 리듬 또 어느 정도 모델링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. 뭐 그렇게 해서 또 서카디언 리듬 관련된 이런 앰플리투드, 페이즈 지표 이런 것도 만들어가지고 하더라고요. 이게 제가 실제로 만약에 이런 수면 지표 가지고 또 연구를 하게 되면 이런 지표들도 한번 계산을 하게 될 것 같아서 한번 자세히 이건 들여다봤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만든 지표들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 10개하고 2개인데 12개인데 거기에서 곱하기 3을 한 겁니다. 이 평균값 각각의 또 표준 편차 각각의 Z스코어 다 해가지고 곱하기 3에서 36개 지표 다 36개의 피처를 만들고 그걸 익스트림 그라디언트 부스트라는 그 머신러닝 기법 그뭐 랜덤 트리의 약간 확장판인 것 같아요. 그거를 해가지고 이제 디프레시브 에피소드, 매닉 에피소드, 하이퍼매닉 에피소드를 다 이제 예측하는 그런 연구를 했습니다. 이제 머신러닝 기법 요 XGB 부스트에서는 우리가 어떤 테스트 그 데이터 중에 20%는 테스트에 쓰려고 남겨두고 나머지 80%를 이제 트레이닝에 썼는데 이 80% 트레이닝하는 이 80%를 다시 그 5개 등분을 해가지고 5fold cross validation 그 이제 5개로 나눴으니까 16, 16, 16, 16, 16, 16 5개가 될 것 같은데 그거 중에 한 개를 이제 또 검증하는 용 나머지 4개는 뭐 트레이닝하는 용 그 다음 과정은 그 두 번째 16%를 또 검증하는 용도 이렇게 해서 총 5개의 또 그 크로스 밸리데이션 했다고 하고 요런 방법론을 좀 자주 쓰나 봐요. 그렇게 해서 만든 모델이 이렇게 성능이 좋더라 이렇게 나옵니다. 보시면 0.92, 0.98 이렇게 나오고 60일 연속 데이터, 30일 연속 데이터를 이용했을 때도 뭐 성능이 좀 좋게 나온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. 보시면 우울사파보다는 조증이나 경조증 사파가 좀 더 축도가 높게 그 성능이 높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것은 아마 어, 실제로 환자분들 중에서도 우울은 약간 뭐 잠들기 불편하다 정도라고 하면 반대로 조증 사파에서는 막 그 잠 안 자고 굉장히 매닉해진다고 하잖아요. 막 활동 열심히 하고 막 잠이 하나도 없고 막 그런 것들이 좀 더 뚜렷해지기 때문에 이 수면 패턴이 일그러지는 게 좀 더 뚜렷한 게 조증 쪽이라서 아마 그렇게 되지 않나. 그래서 약간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다음 요거는 아까 그 36개 피처 벡터들 중에서 가장 설득력이 높은 거를 이제 샤플리 메소드 그걸 사용해서 쭉 나열한 건데 이 세 가지 이 그림 덩어리가 실제로는 이렇게 좀 가로로 제가 나열해 놨는데 실제로는 위에서 아래로 쭉 1등부터 36등까지 쭉 나열되는 그런 형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디프레션, 매닉, 하이퍼매닉 약간 상이하긴 하지만 순서가 그래도 부동의 1등은 이 세 가지 에피소드 모두 서카디안 페이즈가 이렇게 흔들리는 거, 그 수면 위상 흔들리는 게 가장 중요한, 가장 그 설명력이 높은 피처라고 되어 있습니다. 이게 좀 신기한 결과였던 것 같아요. 이게 서플리멘터리에 보면 구체적으로 좀 뚜렷하게 이게 나오는 데이터 예시를 하나 갖다 놓은 것 같은데 보시면 디프레션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라색 음용으로 칠해진 게 실제 디프레션 그 에피소드가 진단이 된 상황이고 그 밑에 검은정색으로 된 게 그 수면 시간입니다. 여기 Y축 보시면 12시 자정에 잠을 자고 잠을 자서 쭉 자다가 뭐 12시 깨고 뭐 6시 조금 넘어서 깨고 이런 건데 이게 여기 지금 디프레션 에피소드가 발현되기 직전에 보시면 이게 지금 그 전까지는 밤 12시에 자고 한 6시 좀 지나서 한 7시에 깨잖아요. 정상적으로 자다가 이 우울증 사파 나타나기 직전쯤에 잠을 늦게 자기 시작해요. 한 새벽 2시쯤 자는 거죠. 그래서 자다가 일어나는 시간도 확 밀려가지고 해 다 뜨고 이제 정오쯤 돼야 일어나는 이런 패턴이 일어나면 며칠 뒤에 이제 우울증 사파가 나타나더라. 그래서 이거는 음,
확실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왜 뭐, 우울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인썸니아, 불면증하고도 약간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, 보통 잠을 못 자겠죠, 처음에는. 잠이 잘 들기보다는 잠이 안 와서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그러다 잠이 드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이해가 되고, 또 매닉 에피소드는 여기 보시면 이 노란색 인형이 있는 곳이 매닉 에피소드인데, 직전에 보시면 약간 잠을 일찍 자기 시작해요. 일찍 자고 새벽 한 6시나 7시 되면 또 일찍 깨고,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예 수면 시간 자체가 줄어든 것 같기도 하거든요. 그전에는 뭐 12시부터 12시까지 거의 뭐 12시간 자는 사람이 이제 잠을 덜 자기 시작하는 뭐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보통 사파의 또 기준이 왜 잠 안 자기 뭐라고 보통 얘기하는 게 있으니까.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 패턴을 이제 저희 가시적으로도 좀 어, 볼 수가 있고, 뭐 이제 그 머신러닝 방법을 썼더니 실제로 서카디안 리듬 페이지가 흔들리는 게 설득력이 높다고 나온 거긴 하고요. 하이퍼메리는 약간 좀 애매합니다. 요거는. 그래서 이때 설명에도 자세히 안 나와 있긴 합니다. 아, 그래서 이 결과를 다시 또 표로 보는 건데, 이 왼쪽 그 Y축이, 세로축이 이제 환자입니다. MDD 진단된 환자, 그다음에 일형 양극성, 이형 양극성 장애 진단된 환자에서 각각 여기 가로축에 보시면 그 사파가, 개별 사파가 일어나는 거를 보는 건데, MDD는 디프레시브 에피소드만 있어야 되니까 맞는 거고, 보시면 이 샵 밸류가 오른쪽에 양의 값이 클수록 예측력이 높은 건데, 이 빨간색에 가까운 게 예측력이 높잖아요. 이게 페이지가 뒤로 밀리는, 늦잠 자고 늦게 일어나는 쪽이 디프레시브 에피소드에 가까운 거고, 그, 그 예측력이 높은 거고, 어, 나머지 두 가지 양극성 장애도 디프레시브 에피소드가 나타날 때는 이 빨간색, 딜레이, 그 수면 위상이 뒤로 밀리는 게 샵 밸류가 높아서 예측력이 높고, 반대로 매닉 에피소드나 하이퍼매닉 에피소드가 나타날 때는 파란색이 나타납니다. 이 파란색이 서카디안 페이지가 약간 그 앞으로 당겨지는, 일찍 자고 일찍 깨는 그런 그런 피처들이 나타나는 것이 이런 조증서파하고 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 제가 이 논문 발표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,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랑 다시 한번 좀 비교를 한번 하면서 곱씹어 본 내용입니다. 보시면 위쪽에 우울증의 진단 기준 아까 말씀드렸던 그 9가지인데, 이 9가지를 만약에 뭐 이런 진단 기준이 나온 거는 뭐 수십 년 전일 것이고, 그 당시에는 뭐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가지고 개인의 뭐 수면, 걸음수, 하트레이트 뭐 이런 거 측정한다는 생각을 못 했을 건데, 기술이 안 되니까. 그 당시에 이 9가지 진단 기준을 만들었던 거를 이제 오늘날 저희들이 뭐 갤럭시 워치나 애플 워치로 측정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, 보시면 두 번째, 뭐 일상 대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는 것들, 이런 것들은 어쩌면 스마트폰 사용 패턴을 가지고 어, 좀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? 가령 뭐 카톡을 열지도 않고 스마트폰 그 온오프 화면 켜는 것도 거의 안 한다든지, 그런 걸로 좀 측정할 수 있을 것 같고, 뭐 식욕 같은 것은 체중계로 할 수 있을까요? 뭐 체중이 변할 정도까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. 그다음에 수면은 이제 액티그래피 그 수면계로 할 수 있을 것이고, 또 정신운동 지연이나 특히 초조해지는 거는 어쩌면 하트레이트가 변환동이 되는 걸로 어느 정도 프록시 마커로 측정할 수 있을 것 같고, 또 피곤하고 에너지가 감소되는 거는 그 자체로는 좀 어렵겠지만 그 결과로서 이제 한 단계 거쳐가지고 걸음수나 뭐 GPS 변화 같은 게 이제 확 떨어지겠죠. 그런 걸로 어느 정도 그 코릴레이션을 볼 수 있을 것 같고, 그다음에 조증 사파 같은 경우에도 수면은 액티브래피, 또 이것도 재밌을 것 같은 게 평소보다 말이 많아지고 말을 많이 하는 거, 이런 것들은 어쩌면 뭐 스마트폰에 이제 마이크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런 걸로 측정을 해가지고 평소보다 이 사람이 말이 많아진다, 뭐 그것도 일상적인 뭐 타인과의 정상적인 대화 패턴은 아니고 그 내용을 막 자연어 분석을 해봤더니 영 이상한 말을 많이 한다, 단어들이 영 과장되고 막 사업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떠들기 시작하면 어쩌면 그런 것들을 또 마이크로폰으로 패시브 센싱을 해서 이 세 번째 진단 기준을 이제
또 측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. 주위가 산만해지는 것도 어쩌면 GPS 변화가 평소에 뭐 학교, 직장, 집만 다니는 사람이 평소 안 가던 막 GPS 로케이션이 막 찍혀 있으면 그런 걸로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쩌면 이미 이런 연구가 많이 돼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. 제가 막 선행 연구들을 막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그리고 고통스러운 결과 이게 뭐 물건 사는 거 이거는 어쩌면 그 사람 폰을 들여다봐서 뭐 결제 앱이라든지 쿠팡 앱에서 구매 목록이 막 최근에 막 하루에 막 엄청나게 과소비를 한다든지 뭐 삼성카드 앱 같은 거 열어봤더니 막 내역이 막 여러 개 찍혀 있다든지 이런 걸로도 이제는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되니까 그렇게 될 것 같아요. 그 외 나머지들은 만약에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측정이 어렵다고 하면 주관식 응답을 이제 스마트폰에 그 응답 푸시를 날려가지고 문자로 받아낸다든지 이런 방법 사용해서 측정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게 그 이콜로지컬 모멘터리 어세스먼트 EMA 방식 이런 거를 이제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외로움, 사회적 고립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 이런 척도가 이제 개발된 게 한 3, 4년 전이거든요. 요거는 삼성 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만든 겁니다. 어쩌면 이제 정신건강의학과 같은 의학의 영역에서도 이걸 좀 다루기 시작하는 건데 뭐 보시면 외롭다 느낀다, 소외되어 있다 느낀다 이런 주관적인 감정들을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바로 측정하는 건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도 5번이나 6번은 그래도 약간 그 수량적인 거를 측정하는 거니까 연락하는 거는 그 전화 통화 횟수를 측정할 수 있을 것이고 카카오톡 메신저나 문자 메신저 이런 것도 뭐 개인의 동의를 얻은 다음에 측정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접촉하는 거, 그 대면으로 사람 만나는 것도 요즘엔 블루투스 기능 이런 걸 가지고 하더라고요. 뭐 와이파이 뭐 이런 거가 온 오프 되는 걸로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 요거는 1980년도에 만들어진 외로움에 대한 척도인데 대부분 보시면 뭔가 주관적인 정서, 감정이고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측정하는 게 아직은 좀 어려운 그런 영역들이 있긴 하거든요. 이제 제가 이런 걸 막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잘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웨어러블 디바이스나 스마트폰에 있는 패시브 센싱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도 약간 한 다리 건너고 두 다리 건너고 뭐 심하면 세 다리까지 건너서라도 각각의 항목들을 약간 측정해 볼 수 있는 지표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.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여러 가지 방법 지금 이 논문에 나와 있는 뭐 수면, 뭐 걸음수 이런 거 다 동원해서 한번 지금 연구를 해보고 있는데 일단 이번 논문을 통해서 정신건강의학과에 있는 여러 주제들에서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가지고 패시브 센싱을 해서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한 그런 연구들을 좀 잘 참고해보면 제가 하고 있는 연구에도 좀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해볼 만하겠다 생각이 드네요. 네, 제가 발표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.